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40살부터 자기 후계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40살도 되기 전에 39살 때부터 김주애를 내세우고 후계자처럼 하는 거는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죽음의 공포를 몇 번 느꼈기 때문에 해서 김주애를 내세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 문제는 상당히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좀 선제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디부터 공격? 만약 전면전을 한다. 예를 들면 뭐 천안함이도 연평도 같이 이런 식으로 도발 정도가 아닌 정말 전면전으로 간다면 어디를 만약에 하는 건가요? 전면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 그 포사격과 기기와 사단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면 전쟁이 안 되거든요. 뭐 물론 미사일 날아오고 뭐 하겠지만은 근데 전면 전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서는 월등히 앞섭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가지고 전면 전쟁을 결심할 리는 죽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거의 전면 상태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전력만 해도 북한을 앞다고 넘는데 한미 연합군이 들어오면 이건 뭐 거의 그냥 대량 학살 수준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북한에서 막 핵을 쓰겠다고 생각했을 땐 전면전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서울 상공에다 핵탄을 날리고 막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뭐 위협적으로 동해바다 꼭대기 핵탄을 뭐 상공에서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근데 그것도 거의 전쟁에 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김정은이가 자기 죽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핵을 쓰고 김정은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의 서울이 핵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다. 미국이 당연히 보복을 일단 하겠죠. 협정상으로는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북한은 거의 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북한이 지금 미국까지 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가 있으니까 미국이 자기들 맞을 걸 각오하고 북한이 보복해 주겠냐라고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하고 한국의 이 군사협정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입니다. 근데 한국같이 우방국이 핵탄 공격 맞았는데 미국이 보복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세상에 믿을 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나라들이 다 핵 개발하고 세계 핵 질서가 파괴되고 이건 걷잡을 수 없고 테러리스트들이 막 핵 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워싱턴을 향해서 막 그런 이 혼란한 상황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쓴 자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핵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핵을 쓰면 죽인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국이 안 죽이면 중국이 죽일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을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반도의 최고 부자인 김정은이가 제일 부자죠.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 훨씬 더 부자죠. 다 지 땅이 다 지 땅이고 2천만 노예와 수많은 별장과 수많은 기쁨절을 거느린 김정은이가 그렇게 자살을 하겠다고 하면서 들어올 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이 핵을 쏠 때 핵만 쏘진 않을 거고 뭐 포랑 다른 미사일도 쏘면서 핵을 찾을 수 없게끔 하면서 이제 핵을 쏘았을 뭐 때는 수백 발을 동시에 쏘겠죠. 섞어 쏘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핵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그걸 맞추려면 힘들기 때문에 사실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당연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든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도 쏘기 때문에 이거는 공멸의 그림으로 가는 거다. 핵무기라는 것은 사실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만들고 뭐 핵 미사일 만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서울은 북한 이 최전방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뭐 600mm 방사포에다가 쏴도 우리가 요격할 수가 없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해서 날아가는 건 미국이나 일본이 걱정해야지 사실 서울은 진짜 뭐 드럼통 뜯어 맞춰가지고 이 폭격 작전사 가서 빵 쏴도 이건 뭐 서울까지 들어오는 40km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핵 위협에서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도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기자님 말씀 북한이 한국에 핵을 쏠 확률은 없다는 거네요.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고 자살할 확률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북한이 무서워하는 한국의 무기는 좀 어떤 건가요? 다 무섭다고 볼 수 있는데 다 무섭죠. 모든 무기가 다 우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북한에도 없는 우리 이지스함 북한이 무서워할까? 근데 저는 이지스함 별로 무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교될 게 있어야 얻어맞을 게 있어야 이지스함 무섭지. 사실은 뭐 북한 해군은 우리 아파치 정도에 가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섭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하면 현무4 미사일이 제일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북한은 거의 70년 전쟁을 준비하면서 특히 6.25 전쟁 때 미군의 폭격이 너무 혼났기 때문에 정말 온 나라를 갱도화했습니다. 모든 게 다 갱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현무4는 이 관통 능력이 거의 100m씩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갱도화의 북한 갱도화라는 장점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주요 기지에 현무4 하나씩만 떨고는 북한은 모든 게 다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이 관통력이 좋고 폭발력도 좋은 이게 들어가면 지진 일으키니까 이 현무포는 저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거라고 보는데 저 스텔스 이건 뭐 잡히지 않는다. 조용히 들어가서 김정은 제거해 버릴 수 있는데 요즘에 사실 김정은 입장에 제가 김정은이라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드론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저 군사훈련할 때 리퍼 미군 것 왔는데 이건 진짜 소리 없이 레이더도 안 걸리고 북한 레이더도 저게 다 80년대 완전 고물들인데 전기도 없어 제대로 돌지도 못해요. 그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동해까지 왔는데도 북한에서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폭격기는 편대가 왔는데도 그 정도로 레이더도 제대로 가동도 못 되는데 이게 김정은이가 열병식 할 때 우리 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어느 개인이 오타쿠가 이제 폭약을 장악해가지고 저쪽에 가서 김일성 자포가고 온다 이러면 드는 비용이 만불 안 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보면 뭐 평양까지 날아갈 수 있는 무인기가 몇백만 원 정도에서 개인들이 막 엔지니어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누군가 진짜 작정해서 마음 먹고 김정은 제거하겠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 결심 없이도 제거가 되니까 저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무서울 것 같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김정은을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니면 누구든 암살이든 제거를 하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체제가 그냥 다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그때는 정말 엄청난 혼란이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기성의 지도가 무너져도 그러니까 한국같이 민주주의 체제는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되거나 뭐 어쨌든 또 뽑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북한은 또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제거됐다 할 때는 패밀리까지 다 제거된다는 의미죠. 누군가 제거한 사람이 패밀리를 뭐 가만 놔둘 수는 없겠죠. 근데 북한의 단점은 뭐냐면 장점이자 독재자의 한테는 독재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자기한테 반항할 수 있는 세력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요놈이 대가리 좀 컸냐면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대가리 큰 놈이 없어요.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전두환처럼 뭐 하나회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있어야 형님 동생하고 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시다 해야 되는데 어느 놈이 대가리 큰 놈 없으니까 누가 권력 잡아도 네가 뭔데 이런단 말이죠. 일선 군단장이. 그래서 뭐 평양 방어사령관이 내가 할래 그러면 전년의 1군단장이 네가 뭔데 해가지고 거의 뭐 지들끼리 내전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그 혼란은 아마 유엔 평화군이 들어가서 진정을 시켜야 되겠죠. 유엔 평화 유지군에 뭐 우리도 들어갈 것이고 미군도 들어갈 것이고 아마 중국도 들어올 겁니다. 일단 혼란 상태를 막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중국도 들어갈 건데 좀 이렇게 안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압을 해야지 그 혼란상을 막기가 좀 어렵다. 예, 그렇게 봅니다. 북한 군사력이 그러면 이제 한국과 비교해서 6.25 이후로 이제 어느 시점 이후로 계속 처진 거잖아요. 처진 이유는 결국은 경제력인 걸까요? 결국 돈이죠. 예. 네, 결국 돈이겠죠. 결국 돈이죠. 이 북한의 그 경제력과 그러니까 뭐 한국의 경제력은 비교할 수도 없죠. 비교가 안 되고 북한 경제력이 한국의 한 1.5%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국가가 국방력이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핵밖에는 만들 여지가 없는데 그 점점 더 문제는 격차가 심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북의 군사력 격차는 점점 하늘 땅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김일성이는 미군만 철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타산을 했단 말이죠. 근데 80년대부터는 북한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다음 방어 전략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격의 남침을 이미 포기했다. 80년대부터 40년 전에. 예, 그래서 방어 전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북한과 전쟁이 혹시나 있을까봐 우리는 사실은 군을 계속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북한과 전쟁이 한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뭘까요? 결국 한미연합이라는 동맹이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일까요? 북한과 전쟁을 벌린다 그러면 한미연합이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같이 연합으로 같이 달라붙으면 원래 한국으로도 뭐 압살하고도 남은데 미군하고 일본하고 하게 되면 북한이 더 찍소리 못하고 우리 피해는 훨씬 줄이면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전쟁을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무너질 나라를 문제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물론 핵이 있는 나라긴 하지만 우리도 감히 못하지만 핵이 없다 쳐도 그걸 굳이 무너뜨려가지고 혼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게 수습할 역량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국도 그러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우리 정치인들 우리나라도 지금 맨날 국회에서 싸우면서 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북한 혼란상을 한국의 정치인들이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닥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굳이 우리 올라가가지고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데 돈도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잘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왕래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런 스탠스로 계속 가는 게 낫지 굳이 망가뜨려서 한국이 이로울 게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셋은
독재 체제, 독재가 이제 3대째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야, 요게 언젠가 끝나야지 뭐 통일이든 뭐든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일대에서는 굳이 사실은 본인이 그걸 내려놓은 순간 본인의 생명도 다 끝나는 거니까 내려놓을 리 없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독재 이어질까요? 제거될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씨 일가는 인민들한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아마 김일성 때부터 아마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평화적 권력 이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차별적 보복에 시달리고 김정은 온 패밀리가 몰살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누구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요. 자기 패밀리 외에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식이 넘겨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 뭐 아빠와 자식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뭐 친척들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저거를 그 평화적으로 줄 방법이 없다. 예. 자, 그럼 세습화되면서 신격화된 권력은 더 약해지고 있는지 더 강해지고 있는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약해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이 어쨌든 붕괴되진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뭐 약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더 강해지고 봅니다. 있다고요? 예. 권력이?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김일성 때는 그래도 거기는 좀 인테리어도 있고 반발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다 제거해 버리니까 예, 이제는 뭐 바보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이제 거의 체념화돼서 충성이 체념화된 것 같아요. 충성이라기보단 복종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8촌까지 멸족시키는 나라입니다. 반체제행위까지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은 야 우리는 4.19 혁명도 하고 뭐 87 항쟁도 하고 우리가 독재를 무너뜨리는데 북한 사람들 바보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고 해도 우리는 야당도 있었고 민주주의 시스템도 있고 국회도 있었어요. 적어도 8촌까지 멸족시키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껏해서 연자제 해가지고 뭐 취업이 좀 불이익 주고 막 하는데 북한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자제가 적용된 나라가 21세기 북한밖에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이건 봉건 사회 때 멸문지화인데 한국도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8촌이 아니라 3촌까지만 멸족시켜도 한국도 봉기가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북한 변화의 핵심인데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내부 안에서의 자생적인 폭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탈북민을 그 누구보다 많이 만나시는 기자분이시는데 북한의 민심은 지금은 좀 어떤가요? 민심은 사실 체념이라고 봐야죠. 체념, 예. 이제는 그냥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복할 수도 없고. 예, 그렇다 해서 거기가 또 북한이 내가 싫다고 떠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고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다 탈출할 수도 없는 지옥에 갇혀 그게 있죠. 이제 영토가 클 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 적응해서 내가 오래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수용소 갇혀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폭동 일으키겠다고 거의 생각은 못하지 않습니까? 총을 든 감시자들을 맞서가지고 전멸될 위기는 감수하지 못하죠. 유대인들도 그런 건 폭동을 못했습니다. 예, 그 머리 좋은 유대인들도.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결국 이 안에서 어떻게 그냥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있고 또 북한의 정치 자체가 항상 주민들을 배고프게 만드는 정치 아닙니까? 사람이 배불러야 그래도 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배고픈 사람들을 계속 채찍질해가지고 무슨 아파트 건설한다, 뭐 건설한다, 채찍질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재우면 사람이 딴 생각 안 듭니다. 예, 그냥 순응합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지금 공식 성사에서 자주 보는데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봐야 되는 걸까요?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보여지죠. 예, 아주 그 세습 후계자로 한테만 붙일 수 있는 신격화진 단어를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진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김주애는 지금 김정은의 아들이 어려서 뭐 클 때까지 임시로 대타로 유사시를 대비한 그런 용인가? 왜냐면 지금 김정은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가령 이제 한 8살이라 치자고요. 바로 후계자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8살 때까지 김주애가 대비하고 있다가 김정은이 건강이 워낙 나쁘니까 언제든 죽으면 김주애 세우지만은 10년 뒤에도 김정은이 살아있다면 김주애를 아들을 대타로 세울 수 있다. 뭐 그런 가설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김정은 자체가 김주애를 이제 여왕도 우리도 못할 거 뭐냐 너무 사랑한 나머지 왜냐면 이게 보십시오 이게 그 김정은이 아들을 시켰다 그러면 혈육 관계에서도 이게 김정은이 그 이설주 사이란 아들은 아닐 겁니다. 있었으면 벌써 그 아들을 준비시켰겠죠. 근데 어느 첩의 자식이다 치면 김정은 스스로가 첩의 자식이 아닙니까? 김일성은 그 뭐 북한 만든 김일성은 존재 자체도 몰랐던 첩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첩의 자식이 아버지 간택을 받자마자 누구 했냐? 장자. 김정남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김정은이가 누군가를 김주애가 아닌 첩의 자식을 시켰다면 주애가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그걸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애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야 차라리 네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가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이런 식의 왕조 세습은 앞으로 김주애가 하면 거의 한 2100년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 보고 딸로서 끝맺고 그냥 평화롭게 이양하면 좋겠다는 생각 가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외국물도 먹었고 하니까. 그래서 김주애를 내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김정은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 뭐 차이는 나오겠죠. 중요한 거는 김주애가 되겠으면 되고 아들이 되겠으면 되고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김주애, 뭐 김여정, 이설주, 최선희, 현송월도 다른 분들보다 유독 여성 인사가 좀 더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여성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언급한 인물들 외에 여성 인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큰 회의한다 하면 다 남자 간부들이 앉아있지 오히려 한국에 저도 여성이 장관을 서너 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훨씬 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권력을 이해하려면 김정은과 쓰리 우먼만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신기에 산다. 네 명이. 수분이 누구죠? 쓰리 우먼이? 이설주, 김여정, 현송월. 그 다음에 이게 신계다. 네 명이. 그리고 밑엔 다 인간계다. 언제든 숙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위에 쓰리 우먼은 숙청의 공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와이프도 죽일 수는 있겠지만 여동생도 죽일 수 있겠지만 거의 그런 가능성은 없다 보고, 현성월은 와이프도 아니고 뭐 혈육도 아니지만 왜 봐주고 있는 애야? 뭐 전 애인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김정은도 저녁에 맨날 술 마시고 연애를 베푸는데 그 여자 공급을 해야 되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눈치만 봐도 알아서 적극적으로 갖다 줄 사람. 이거는 계속 오래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일한테 여자를 갖다 바치던 사람이 백민이라고 조선예술촬영소 총장인데 이 사람이 50년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들, 그리고 그 백민이 와이프는 연극단 단장인데 문화 권력을 꽉 쥐고 있었죠. 어느 여배우 나오면 이 여성이 괜찮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상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갖다 주기만 하면 얘를 죽이면 그럼 딴 놈을 또 키워야 되잖아요. 눈치를. 그래서 아무나 대타도 안 되고. 여성에 대한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가다가 눈만 딱 주면 뭐 딱 보고 알아서 저녁에 그 옛날 왕조사회처럼 목욕제에서 갖다 바쳐야 되는데 현성월이가 지금 문화예술계 그 책임자 모란봉 악단장에서부터 중앙당 부부장에서 문화예술계 총책인데 항상 김정은 옆에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술단 옆에 가다 김정은이 싹 가다 어떤 여자 한 번 더 보면 그 여자는 분명 그날 전에 김정은한테 들어간단 말이죠. 이걸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여자는 잘못할 일이 거의 없어요. 계속 갖다 주면 되니까. 그래서 현성월이는 계속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거는 북한에 제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택이 되었다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북한에서 그렇게 김정은의 이제 선택을 받은 여성분은 좋아하나요? 보통 좋아한다고 보시죠. 정말요? 어쨌든 왕이니까. 내 팔자가 바뀔 수 있는 그걸 잡았으니까. 거의 한 8, 90%는 좋아한다고 봐야죠. 만약 김정은이 그럼 급사하게 되면 세습 통치나 북한은 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 건강이 상당히 나빠서 북한 붕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김정은이 급사죠. 김정은도 그걸 대비해서 지금 어린 김주애를 10살밖에 안 되는 애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40살부터 자기 후계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우리나라 그냥 재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재벌도 패밀리가 쭉 넘겨받고 무조건 아들이 받잖아요. 딸한테 주면 이게 성씨가 바뀝니다. 사위대에 넘어가서 이 내가 키운 그룹이 내 거가 아니 되는 거죠. 우리 패밀리 거가 안 된단 말이죠. 북한도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김정은이가 40살도 되기 전에 39살 때부터 김주애를 내세우고 후계자처럼 하는 거는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죽음의 공포를 몇 번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한국에도 일반적인 그 기업 대표만 해도 내 세습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 60살쯤부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넘겨주기 시작하면 내 권력을 저쪽에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내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60 이전의 세습을 생각 안 하는데 김정은은 145kg의 온갖 질병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러면 뭐 당뇨 합병증으로 죽거나 또 저 집안은 심혈관 계통이 상당히 약합니다. 김일성도 심혈관 계통, 김정은도 그렇게 뇌졸중. 김정은이 죽는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심혈관 계통으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체형에서는 더 빨리 죽겠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찾아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우리 가문은 누군가를 내세워야 되겠다 해서 김주애를 내세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 문제는 상당히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생전에 그러면
쿠데타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저는 거의 제로라고 그건 봅니다. 2인자가 거의 없으니까. 인자도 없거니와 이건 뭐 북한군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데 북한군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북한군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데 무기뿐만 아니라 이 지휘계통 자체가 북한군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군대가 아니고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준비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군단장이 결정하고 사단장한테 지시면 사단장이 결정해서 가면 되는데 북한군 지휘계통은요. 사단장이다 하면 사단 정치위원이 있고 보위부장이 있습니다. 셋 다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정치위원이 사단장 목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대원들이 정치위원한테 가서 사단장 동지가 돌격하라는데 나가도 됩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군대는 전쟁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유하면 적당하냐면 우리 회사에 대표가 3명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회사 제대로 굴러갑니까? 근데 이런 부대가 쿠데타는 또 기막히게 잘 막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장이 적어도 사단이 쿠데타 일으킨다고 들어간다 평양. 근데 보고 라인들이 정치위원 라인, 보위부 라인, 뭐 총정치부 라인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라인들이 4개, 5개가 있습니다. 보고가 쑥쑥 다 빠집니다. 정보가 빠지면 쿠데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총참모장이 한 개 소대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쿠데타는 못하는데 대신 전쟁도 못한다. 북한이 한국 문화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막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면 뭐 전선에서 그 학성기로 뭐 말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거 하는데 그걸 막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우민하죠. 예. 외부를 알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되면 김정은한테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하고 무조건 단절시켜서 그래야 이 충성심이라든지 김정은의 거짓말이 인민들한테 통하는 거죠. 우리가 사이비 종교 그리고 뭐 다단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 교육 방식이 똑같습니다. 사람 뽑아가지고요 어느 그 방에다 가다 놓습니다. 그리고 외부하고 못 나가게 해요. 거기서 뭘 막 외우게 한단 말이죠. 그 첫 번째 세뇌 첫 번째 단계는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 열려서 바깥에서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사니까 북한 사람들 눈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닫아버리는 거죠. 그거 보면 죽인다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북한이 자연스레 붕괴돼서 이 통일이 되면 한국은 더 발전하는 건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발전할 가능성 희박하게 봅니다. 희박하다는 건 이제 단기간에 말씀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 통일 논리가 처음은 뭐 힘들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뭐 이런 논리입니다. 항상. 저는 이걸 신데렐라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데렐라 논리가 신데렐라는 왕자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나요. 근데 1년 뒤에 저는 신데렐라가 왕궁에서 쫓겨나거나 집으로 달아날 확률이 50% 이상이라 보거든요. 못 배우고 가난한 신데렐라가 그 왕실의 시댁이 그 등살을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왕자의 사랑에 식으면 신데렐라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 통일 논리가 그런 겁니다. 그냥 해피엔딩까지만 생각해요. 근데 그 통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무수한 혼란과 그걸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모든 논리는 다 뺍니다.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아주 좀 무섭습니다. 저한테 정권이 있으면 그걸 다 해가지고 제가 시나리오 쓰겠는데 한국에는 요즘 관심 가지는 사람도 없고 진짜 이렇게 되면 붕괴되면 그냥 답이 없는 거죠. 정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게 정교하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도 뭐 세우겠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뭐 통일준비위원회도 옛날에 있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할아버지들은 다 이게 북한 실상에 대해서 몰라요, 잘. 그러니까 그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상력이 너무 빈곤합니다. 가령 통일되면 결혼을 못 할 것 같아요. 여성들이 다 중국으로 도망가서. 그럼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중국에 가서 막 잡아올 것도 아니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은 충분히 선진국입니다. 완전히 잘 사는 나라고. 그리고 중국은 산하 제한하는 바람에 남성이 3천만 명 더 많습니다. 여자보다. 특히 20대는 성비가 여성 100명이면 남성이 한 120명 돼서 남성은 장가 못 가겠다. 아우성칩니다. 북한 여성이 가면 바로 경쟁력이 있는 거죠. 남성 결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선진국 남자 결혼해서 우리 가족한테 돈 보내면 먹고 살 걱정이 없고 중국 정부가 북송시켜도 김정은 체제에서는 뭐 감옥 보내겠지만은 그 새로 무너진 체제에서는 안 보낼 거 아닙니까? 또 중국 가서 사면 되니까. 그 중국 남자들이 여자한테 얼마 잘해줍니까?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 봐주고 발 씻혀주고 뭐 다 해줍니다. 북한 가부장적 환경에서 살던 여성들은 눈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북한인 동네 애들 보고 야 여기 오니까 완 천국이다 다 오라 그러면 다 간단 말이죠. 한 반세기 뒤에는 중국에서 태어난 이 한족과 북한 여성 사이에 태어난 뭐 어쩌면 C를 기준으로 하면 한족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북한 넘어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럼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성한테 시집가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차라리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은데 그런 건 상상도 못해
전혀 뭐 그냥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통일 대박도 완전히 헛소리거든요. 왜냐하면 통일 대박의 논리가 북한의 지하자원과 우리의 지하자원 노동력, 저렴한 노동력, 우리 기술력과 자금력 이게 결합되면 대박이라고 합니다. 뭐 이론상 완전히 이렇게 결합되면 대박 맞습니다. 이론상. 근데 문제는 북한에 지하자원이 없어요. 돈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있으면 북한이 저렇게 거지처럼 살겠습니까? 다 팔아먹었겠죠. 전략적 자원이라고 개발할 수 있는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저렴한 노동력은 김정은 체제가 존재해야만 저렴합니다. 김정은 체제가 있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150불 주고 북한 노동자들을 쓸 수 있지. 붕괴됐다. 누구나 이동할 수 있다. 그럼 누가 북한에 앉아서 150불 받으면 일합니까? 뭐 한국만 넘어와도 150만 받는데. 그러니까 저렴한 노동력은 붕괴되는 순간 신기류처럼 없어진다. 아마 북한의 젊은 청년들은 뭐 이틀 걸어가면 중국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유목민족 아닙니까? 이 전투력도 제일 좋은 이 민족이니까 유럽 넘어가고 뭐 전 세계 다 도망칠 겁니다. 돈 벌려고. 젊은 인력들을 우리가 빨리 일자리를 줘가지고 눌러앉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일자리를 주려면 또 발전소부터 세워야 되고 도로부터 닦아야 된단 말이죠. 그동안 그 사람들이 손가락 빨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 사람들 어떻게 주저앉힐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통일대박 노라는 사람 하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 인구가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근데 유출되게 되면 북한이 바로 공동화가 돼버립니다. 우리 전라도 농촌처럼 말이죠. 70대 청년회장 나오는 그런 농촌화 되는데 거기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뭐 이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통일대박 외치는 사람 치고 이런 거 생각도 못해요. 그냥 통일되면 처음엔 힘들겠지만 나중엔 창대하리라 이런 논리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일이 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우리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통일준비위원장 되면 이런 준비 잘할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저는 이런 거 안 시켜줘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예. 자, 그럼 북한 인민분들은 중국이랑 미국,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죠. 일단 적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중국만 해도 거의 뭐 모든 생필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중국이 잘 산다는 건 피부로 너무 와닿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90% 이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제품에 북한 사람만큼 환장하는 걸 못 봤어요. 너무 질이 좋으니까 일본산이라고 하면 눈 돌아가요. 거기서도 일본 놈 나쁜 놈 때려부시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본 제품에 환장하는 미제에 환장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폐쇄된 환경에서 세뇌로 해가지고 갖고 있는 이미지는 고립이 풀리는 순간 바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자마자 눈 돌아갈걸요 아마.